연구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벌써 온라인 강의 3차시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지방자치의 역사 가운데 지방자치의 최대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인데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부로부터 14대 김영삼 정부까지의 근대사 부분입니다. 광복 이후에 이렇게 구성된 정부에서 이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나 하겠습니다. 한 국가에서요, 왕이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권력을, 지방에 있는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켜야 하죠. 자, 그렇다면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이라는 최고법을 바꾸면 정치적인 정당성이 생기고 그 법대로만 하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십니다, 연구반 학생들.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를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장을 왕의 사람으로 선출을 하고요, 여당 의원의 숫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당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은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을 여당으로 포섭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왕의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여당 의원이 과반수가 넘게 되면 결국 왕은요, 자신의 입맛대로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헌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만약 말이죠, 왕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고친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소식이 백성들과 국민들한테 전해지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선동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반기를 들게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왕의 권력은 점차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왕이 헌법을 고쳐야 할 때는요, 반드시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근데 모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법을 만들 때 그 법의 제정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 과정을 거쳐서 왕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이 지금까지의 왕들이 어떻게 헌법을 유린하고 조정하고 바꾸고 개정하고 제안했는지를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헌법을 고친 일입니다. 그 헌법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를 실시해서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으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법의 내용을 개정을 하셔서 지방의 수장들을, 단체장들이죠, 자신의 사람들로 직접 임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당시에 지방장관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학습 자료에 보시다시피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음위원장을 선거가 아닌 임명제로 하는 것으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연구반 여러분들처럼 정치적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허용할까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왕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치안을 확보하고 민심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예요. 네, 이분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한국말이 좀 서투르신 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물론 헌법을 제정하시면서 부칙으로 이 말을 토로 달죠. 결국 지방의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시작하시면서 중앙집권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쉽게 말해 조선시대 사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지방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또를 왕이 자신의 사람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또는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성이 없고요. 왕의 눈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분께서 1948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1대부터 3대까지 무려 12년 이상을 대통령으로 역임하시면서 결국 지방자치제도는 유보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이 무슨 일로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4.19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왕도 바뀌게 됩니다. 다음 왕이 누구였어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국민들이요, 4.19 혁명으로 왕을 하야시킨 경험을 했던 아주 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요, 왕한테 권력을 너무 많이 줬더니 독재로 전락하더라 라는 것을 국민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왕은 형식적으로 의전만 하고요, 실질적인 권력은 국회의 총리에게 주는 정부 형태. 어느 나라의 무슨 정부 형태죠? 네, 영국의 의원 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장면 총리라는 분이 윤보선 대통령보다 더 우리 기억에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이 장면 총리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던 분이죠. 이 시기에 왕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권력을 배분합시다 라고 해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시도 읍면의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게 되죠. 그야말로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사또를 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1년도 채 못 가서 이 정부도 무너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이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또 바뀌게 되고요. 이때부터 지방자치는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예 박정희 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에 했던 것처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꿉니다. 지방장관제를 다시 실시하게 되죠. 게다가 아예 대통령을 신격화시키는 헌법을 만드는데요, 그것이 72년에 제정된 유신헌법입니다. 유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유신헌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했는지 알려드리면 72년도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73년 그 다음 해에 북한도 헌법 개정을 실시합니다. 김일성 시대였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김일성이 만든 헌법이, 북한의 헌법이 유신헌법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박정희 정권과 김일성은
둘이서 같은 헌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물론 김일성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헌법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그게 뭐냐면 세습 체제입니다. 자신의 혈통만이 주석이 될 수 있도록 훨씬 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킨 거죠. 그 헌법이 북한에서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 헌법에 의해서 어쨌든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자, 원래 헌법을 바꿀 때는요, 개정을 할 때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 국민투표를 거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헌법의 내용을 제한시킬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을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냅니다. 당시 헌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요, 10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로 11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에. 그런데 이 헌법을 못하게 바꾸려면 국민투표라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헌법은 그대로 놔두고요, 이 헌법의 효력을 제한시키는 방법, 그게 뭐냐면요, 부칙을 추가하는 겁니다. 부칙 제 10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10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네, 이렇게 해서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을 완벽하게 제한을 합니다. 자, 물론 18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유지하셨지만 1979년 12.26 사태에서 총을 맞아 피살된 이후 이 정권도 바뀌게 되죠. 어느 정부죠? 전두환 정부입니다. 이 당시에 8차 개정으로 헌법은 유신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헌법 109조와 110조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는 줄 알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정부도 역시 부칙 제10조를 만듭니다.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해서 지방자치를 또 연기시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를 했다가는, 또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다가는 자신의 권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신 분이라 이 국민들에게 자치를 허용할 수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요, 지방의 경제적인 능력의 정도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렸어요. 지방에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기가 힘드니까 중앙정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시기 아니냐.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좀 잘 살 때까지 지방자치는 뒤로 미루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근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왕들은요,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를 법적으로 제한시키고 억누르고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이런 암흑기를 지나 드디어 정권이 또 바뀌게 되죠. 누구죠?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이분은요, 전두환 대통령보다는 조금 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거센 요구를 막아내고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한 정도의 배짱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죠? 물태우라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정부 때도요, 헌법 109조와
21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양반도 부칙을 버리지를 못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만 1995년으로 유보한다라는 조항을 붙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권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장관만은 안 된다 이겁니다. 사또는 내 사람으로 뽑아야지 니들이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95년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해라 라는 부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참고 참아서 이제 군사정부가 끝났대고요.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1995년이 드디어 오게 된 거죠. 자, 이 문민정부 때 대통령의 공약대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사또를 직접 진짜 뽑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사또가요, 춘향이를 불러다가 수청을 들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돌이켜보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된 지 무려 34년 만에 지방자치가 전면 부활된 겁니다. 물론 부칙 제10조도 삭제되게 되죠. 자, 이렇게 해방 이후 1948년에 제정된 재헌헌법의 규정을 통하여 법적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과정을 지나서 군사 쿠데타로 인해 34년 동안 아예 논의조차 못하다가 다시 부활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995년에 이르러서야 제1기 민선지방자치 체제가 출범하게 되고요.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그리고 지금 제7기의 민선지방체제가 출범이 돼서요. 2018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잘못됐던 것들을 싹 다 고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7기 민선지방체제에 관련된 지방자치법을 저와 함께 1년 동안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학교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살아있는 권력이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를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방자치 학습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